저희가 지금 올해 식자가 떨어졌는데 완전히 다시 쓰가 됐습니다. 제 나이가 아마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이 좀 노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그 변화가 일제시대 때 나서 일제시대도 했습니다. 반응이 있는 사람이죠. 언어인에서 지금도 그저 영어 사전은 그 영어 산스크리트의 영어 사전을 가져야 그렇게 마음이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그러다가 미국 가서 저희가 공부하는 그래서 과학공학이 아마 스타트가 된 게 1945년 말 50년 생각해서 이제 김그림 선생님이 전시를 시작했는데 여기 오셨는데 박원희 선생, 강훈기 선생, 한태희 선생님을 등에서 해서 처음에 이제 어저께 잠깐 정말 의외로 화제가 식사하다가 수석님 같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일제시대 때 경거제에 대해서 이승기 박사님하고 학문은 갖지 않죠. 전공은 갖지 않지만 경거제에 대해서 같이 나오신 그 김태열 선생님이 아마 역시 아시는 분은 서울대학교 지금 물리학과의 김두철 교수의 사실은 아버님이십니다. 6.25 때 월북하시다가 돌아가셔서 그렇습니다. 저랑 그 김태열 지금 아마 김두철 교수님을 아시는 분은 김두철 교수님을 약 3분의 2 정도로 여기 확대를 하면 딱 김태열 선생님의 모습이 보여요. 김태열 선생님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에 한국에서 그래서 저는 지금서부터 화공을 모르기 때문에 화공학회는 더욱이나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냥 평생 회원을 하고 아마 요즘에는 화공학회가 하면은 기업에 나가신 회원 있는 사람들이 하시고 하면은 학자를 하시는데 전에는 그 한해를 화공학회 화공학과 졸업생이야. 한해는 화학과 화학회사 이게 씁니다. 그래서 그래서 화학공학회 화학회를 동시에 회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살아계신 분들 중에서는 박태원 선생님이 화학회 회장도 하시고 화공학회 회장도 하시고 화공학과 나온 사람을 제가 마지막으로 화학회 회장을 했습니다. 화공학과 나온 사람 저 다음에는 화공학과 나와서 화공학과 나와서 대학학교 회장을 한 분이 안 계십니다. 그래 사실은 화공학과를 나왔으면서도 화공학과에는 도대체 그쪽에도 가보지 않았고 그래서 늘 그 화공학회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인데 어떻게 기준 회장님이 의외로 찾아오셔서 나하고 와서 특강을 해달라. 아니 나는 화공을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화공학회도 저는 그렇게 나오는데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그러냐고 끔찍한 소리 난다고 그랬더니 저가 일반 기술사 기술
저는 거절 말씀을 드리다가 그냥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원고를 지금 배분이 안 될 것 같은데 아마 혹시 내 얘기를 들으시고 그거 좀 원고를 좀 읽으면 좋겠다면 아마 인터넷으로 다운을 받으시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해온 원고를 역시 읽어드려야지 괜히 주문부문 하다가 괜히 시간 나는 겁니다. 제가 작성해온 원고를 읽어줘서 제가 하겠습니다. 오스트왈드 스펜이라는 이 사람이 서구문명의 모양이라는 책을 쓴 유명한 분이죠. 그런데 스펜이라는 기술적인 것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계 기술로부터 출발해서도 안 되냐. 더욱이나 기계의 제작이나 도구의 제작이 기술의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따위의 사람을 경고시키는 사상에서 출발해서도 안 된다. 식물과는 달리 동물의 생활 유형에는 자유로운 공간 이동성, 자기 자신 이외의 전 자연으로부터의 상대적인 자유와 독립성, 그리고 동시에 자연을 향해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생존에 어떤 종류의 의미나 내용 또는 우월성을 부여하는 등등의 필연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바로 이와 같은 혼으로부터 소울이란 말, 혼이란 라이스, 혼으로부터 오로지 기술적인 것이 그것의 의미를 해명될 수 있다. 기술은 전 생명활동의 전략인 것이다. 기술은 생명활동 그 자체와 같은 의미에 있어서 투쟁 방식의 내용적 형식인 것이다. 아마 이게 슈펜러의 기술에 대한 사상을 요약하는 겁니다만 요즘에 아마 양반이 살아계시더라면 이거 생존 기술이라고 말을 한 말이 쉽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제들이 양반이 문제가 저쪽 북구 그쪽 분인데 가제트는 기술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던지면서 기술의 발전 단계를 대체로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선사시대와 초기 유사시대의 인간들의 기술을 우연의 기술, 테크놀로지의 찬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깊은 생각과 그 어떤 체계적인 연구의 결과로 어떤 기술이 발명되고 이 기술에 의해서 어떠한 제품이 만들어진 그러한 것이 아니라 생활에 나가는 중에 우연히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어떤 현상을 목격하게 되고 그 현상이 일상생활에 편리하게 작용하게 됨으로써 그 기술은 인간 생활 속에 투입이 되었다는 것을 가질 때는 그걸 제안스 하면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불의 출현이 불이 우리 인간 생활 속에 들어온 거가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단계를 장인의 쟁이죠. 쟁이의 우리말로 그냥 보통 좀 상말로 하면 쟁인데 쟁이의 기술이라 이렇게 많습니다. 소그라파의 시대를 구분짓는다면 히랍 시대 그리고 제국 성립 이전의 로마 시대 그리고 중세기의 기술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연의 기술 시대라고 불렀던 원시 사회에 비하면 기술의 체계가 어느 정도 성립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시 사회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도 기술이긴 하지만 원시인의 입장에서 보는 기술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이전의 상태였다고 볼 수 있고 소위 장인의 기술 시대에 들어오면 일단은 기술이라는 개념이 성립되고 그 각 기술에 따르는 직업이 사회에서 보장되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쟁이, 석공, 그리고 마구사 등등의 소위 쟁이들의 직업으로서 인정을 받고 그 쟁이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당시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쟁이들을 어떤 특수한 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기능인으로서 인정하고 그들의 기술을 통해서 제조되고 일정한 제품에서 상품 가치를 하였지만 그렇다고 그와 같은 쟁이들이 없다고 해서 그들의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쟁이들이 있음으로써 그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편의가 제공된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절대적인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 사람들은 여전히 자연의 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사람들은 기술이라는 것이 다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천부의 기량으로서 간주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기술이라는 것을 기술 자체로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기술을 체득하고 있는 기능인과의 관련해서 기술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석공이 있음으로써 돌을 재료로 일정한 모양의 조각물이나 석상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연상하게 되고 구두를 만드는 기술이 구두쟁이와의 연관에서 비로소 인정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인의 기술은 그 장인에게 주어진 하나의 속성의 다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술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본성에 속해 있었고 그러므로 기랍시대에 있어서는 장인의 기술과 예능인의 예능은 같은 카테고리에 들어있었습니다. 즉 히라고의 우리가 그때 잘 아시겠습니다만 히라고 테크놀로지의 테크네 히라고의 테크네라고 그러는데 그 테크네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이 기술 여보세요. 기능이나 그러니까 이 기술이나 어떤 예술인이 하나의 예를 들면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그 예능이나 그러니까 기능이나 예능에 아무런 구분을 두지 않고 같은 테크닉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데서 우리 시사의 주민사가 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이 시대의 기술이란 개념이 그 기술을 지니고 있는 사람과의 연관에서 이해되고 있었던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는 당시의 발명이나 나기까지 도구를 만들어내는데 멈추었지 기계를 제작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도구란 인간의 손의 연장이고 따라서 어디까지나 인간의 보조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다시 말해서 기동력은 어디까지나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뜻에서 세상의 주체로 나타난 기계는 19세기에 리차드 로버츠가 발명한 자동 방지기였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최초의 기계가 바로 아마 이 방지기계였던 것 같습니다. 이 기계가 출현으로서 비로소 장인의 수공업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말할 때 두 가지 요소를 전제로 합니다. 그 첫째는 히라고에서 말하는 메카닉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한 계획 내지 계획을 구하는 일과 두 번째는 이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일입니다. 엄격히 말하자면 첫 번째 요소는 담당하는 사람이 기능인이고 두 번째 요소를 담당하는 사람은 단순한 노동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장인이나 기능인과 노동자의 두 기능을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었던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조금 나옵니다만 프레나와 레이버, 그러니까 계획하는 사람과 노동자가 최초의 예가 아닌가. 루이스 망포드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 아실
문명 비판에 있어서는 미국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분입니다. 망고들은 지금부터 약 5천년 전에 인간 기계가 출현해서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인 에베레스트 피라미드의 건조가 비로소 가능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 기계를 메가마신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 메가마신은 10만 명의 노예가 거대 기계의 부품이 되어서 약 1만 마력의 힘을 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형성된 인간 기계는 피라미드 건설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계획적이고 집중적인 관리 시스템의 다름 아니었다고 합니다. 10만 명이라는 인간 부품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오늘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사불란한 어떤 연동운동 작용으로 1만 마력의 힘을 발휘했다는 이 메가마신이 없이는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피라미드의 건설은 절대로 불가능했을 것이며, 이와 같은 메가마신이 설립될 수 있었던 것은 신을 대신한다고 믿어진 강력한 왕의 권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메가마신을 움직인 메커니즘은 14세기경에 물레방아나 풍차가 나타날 때까지 아무 데서도 이용된 일이 없다고 합니다. 즉 장인들의 기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계획자와 아까 말씀드린 플래너와 레이버, 노동자가 완전히 분리된 최초의 기계였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 기계는 중요 부품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고학적으로는 그 장인은 찾아볼 수 없다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좀 시간이 있으면 길게 말씀드릴 것도 있습니다만, 저는 어떻든 루이스 망고의 메가마신이라는 것은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는 세계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학설입니다. 올드가 이 가제트가 구분한 세 번째 단계는 그의 용어를 빌리면 기능있는 기술 테크놀로지 publication이라고 시대라고 말하고 있지만, 소위 말하는 17세기의 과학혁명 이후에 오늘에 이르는 과학기술 시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물론 17세기 과학혁명이 뉴턴의 물리학으로 큰 전환점을 만나야 되는 사실에 의의가 있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17세기에 이미 오늘날 우리가 친숙해져 있는 과학기술 문명이 성숙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고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흥미를 느껴서 이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만,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의 네오 프라그마티즘의 기술이라고 할까요? 리차드 로티는 철학과 과학이 구분된 것은 칸트 이후에 비로소 이루어졌다는 의견을 그의 아주 주저라고 할 수 있는 빌라오의 필로소피 앤 빌라오의 책이 번역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샤파이안 17세기 과학혁명은 아이러니컬하게도 플라톤의 합리주의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합니다. 일본의 과학자이자 무라카미 요이치로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과학의 탄생은 17세기의 과학혁명, 18세기의 산업혁명을 거쳐서 소위 무라카미 교수가 제창한 성소혁명, 세계적과학혁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만, 이 책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선생님이 번역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소혁명을 이룬 19세기에 비로소 성립된 것이라고 견해를 개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홈스 롤스턴 아주 참 좋은 글인데, 제가 한 열흘 이후로 같이 지낸 일이 있어서 좋은 글인데, 롤스턴이 17세기의 과학혁명을 설명의 혁명이라고, 대단히 재미있는 말이고 또 가만히 생각하면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17세기의 과학의 혁명이 설명의 혁명, Revolution Explanation 이라고 주장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과학기술의 문명의 특징은
마치 하나의 개념으로 등장한 과학기술이라는 말에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위에서 인용으로 본 바와 같이 오늘의 기술 문명은 플래너, 계획자, 레이버, 노동자가 완전히 분리된, 말하자면 망포르가 제청한 지금부터 5천 년 전에 이 지상을 취현했다는 메가마신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평준 씨라고 아마 아시는 분, 요즘 신문에 양반이 가끔 이렇게 쓰고 보니까 혹시 신문 보시는 분은 아마 이름이 좀 익숙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도로대학 철학과를 나오고 미국에 사우다니 이노인 거예요. 어디서 학위를 하고 이분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논하면서 현대성의 특징을 대강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18세기를 흔히 이성의 시대라고 부르는 데서 드러나듯이 이성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계몽사상을 인지했고 대한 신뢰가 세계에서 인간의 중심적 위치에 관한 계몽사상이 두 번째 특징으로 되었는데 그 특징이 자연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몽사상의 세 번째 특징인 진보의 교의도 이성적 인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는 이러한 세 가지의 항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아무래도 제가 제가 별균 씨의 글 직접 온 게 있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현대 기술 문명의 철학적 근거를 극명하게 표현해준 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지금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성의 세계를 지배한다는 원칙이 뉴턴의 파라다임이라 할 수 있는 결정론적 인과율이 바탕이 되어 있는 논리실증주의의 러시아 포스티비즘이죠. 논리실증주의에 다름안되는 사실에 이의는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버마스는 아마 세계 3대 철학자 그러면 보통 하버마스,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로티 그리고 블라세 데리다 요즘에 꼽는 걸로 보통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데리다는 같고 로티는 제가 아는 대로 지금 휘장함이 돼서 명의의 어떤 가는 거 아니면 아마 하버마스가 가장 지금 나이도 많은데 가장 오래 삽니다. 하버마스는 이와 같이 성숙된 실증주의적 공동의식은 지배와 이데올로기가 왜곡된 커뮤니케이션. 이게 이 사람이 아주 중심이죠. 지배와 이데올로기가 왜곡된 커뮤니케이션 조화에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시대가 이 꼴이 됐다는 게 아마 그 때문에 철학이나 기본 대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기술 관료주의적 의식을 통해 확보되는 국민 대중의 탈정치원 수능 행위와 같은 가치, 목적 합리적인 행위의 범주에서의 자기 대상화라고 말하면서 논리 실증주의의 비인간화 현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망포르가 말하는 메가마신의 인간 보통의 생활 형태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술에 대한 것이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기술에 대한 하이데거에 의해서 철저하게 적용됩니다. 제가 과거 애독한 책이 하이데거의 디테크네 대학 학회에 기술과 전형이라는 데 있어서의 기술에 대한 무릎, 그래서 프라그나 그들 테크닉. 그 마지막 구절이 참 좋지 않습니까? 사유는 물음은 사유의 경건합니다. 인간에게서 물음이 나온다는 것이 사유의 경건하면서 아주 독촉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현대 기술의 본질은 인간을 현실적인 것에
것이 현실적인 것에 어디서나 다소 눈에 띌 정도로 좀 말이 이 사람 조금 좀 난상해서 부품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타름패, 독일어로 엔드베어겐, 그러니까 속에 감춰졌던 것을 이렇게 다 헤쳐서 밑에 내놓는다는 거죠.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기술의 본질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느 진료 안에 감추어져 있는 어떠한 그 형태를 그걸 다 내놓는 거.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위센샤프트는 그 물질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떠한 그 형태, 바라이트죠. 진리로 그거를 캐내놓는 거예요. 발굴해서 내놓는 이렇게 이제 그는 과학과 기술을 대비해서 그래서 이제 이 양반 좀 굉장히 돈 안 썼던 분으로 유명합니다만 어떤 길로 보낸다는 것을 우리말로 보내다 게시크라는 말을 여군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군으로부터 모든 역사의 본질을 규명합니다. 이와 같은 현대 기술 문명 시대에 살고 있는 인간은 비응폐된 것이 더 이상 대상으로서도 아니고 오직 순전한 부품으로서만 인간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인간은 대상 없는 속에서 그저 부품의 주문자로서 존재하게 되자마자 추락의 낭떠러지의 마지막 끝에 와 있어 그런 곳에서 자신마저도 그저 한낱 부품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몰골이 되고 말았다고 벌써 이미 20년 전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엊그저께 이런 신문에 여러분이 보셨겠습니다만 30년 안에 40년 안에 분명히 인간 뇌 속에 칩이 들어갈 거다. 그리고 또 어떤 또 인권책을 내주는 거니까 인간의 기술로 이런 용어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글쎄 저는 제 생각은 인간의 기술화돼서 올라간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런 어떤 기술의 지금 방향성은 무섭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걸 이미 하이데거가 몇십 년 전에 선포한 것이죠. 그러므로 기술에 대한 물음은 그 안에서 타른표가 은이계 즉 진리의 본질적인 존재가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 형세, 컨스텔레이션이라고 그 형세에 대한 물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형세에 대한 일별이 우리를 무엇에 있어 도와줄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가 이런 시가 잊어버렸습니다만 히라고의 포에시스가 결국 오늘의 기술의 최종 목표가 될 거라는 식의 적극 비약한 것 같습니다만 의미해버리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술은 무엇이었나? 아마도 고도의 시대에 잠깐 번쩍인 어떤 것이었을까? 왜 테크냐라는 소박한 이름을 지니고 있었나? 그 이유는 예술이 밖으로 끌어내어 앞에 내어놓은 타른패였고 그래서 포에시스에 속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포에시스라는 이름을 나중에는 모든 미의 예술을 관장하고 있는 타른패, 즉 시가 시적인 것이 자기 고유의 이름으로 간직하게 됩니다. 위험이 있는 곳에 구원의 힘도 함께 자라내 이 시구를 시인이 또한 우리의 인간 지구상에서 시적으로 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개 나오는 건 아주 단편적으로 의견이 그렇습니다만 최근에 그 기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던 한국이 아마 왔던 세계 철학계 회장을 해서 한번 왔던 걸 제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조셉 바가시는 1988년에 테크놀로지라는 저서를 내놓으면서 이 책의 두 과학은 오히려 현재 과학적 근거가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해롭고 만연된 두
두 가지의 오류를 제거하는 일이 될 거다. 자기가 내는 책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 두 가지의 오류란 첫째, 과학적 기술이 예술보다는 과학과 더 유사하다는 오류입니다. 둘째는 기술은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정부를 필요로 한다는 오류입니다. 라는 대정제를 내걸면서 인류의 생존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며 인류의 생존은 민주주의에 의하여 가장 잘 유지될 수 있고 민주주의에 의하여 정치에 대한 보다 나은 기술, 즉 보다 많은 대중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기술에 대한 사고는 지금까지 반민주주의적 기술관료 제도를 융성하게 하였으며 앞으로 이러한 기술관료 체제에 대한 민주주의적 해독제가 만들어지는 것을 촉진할 수 있도록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그 기술은 그 어떤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그 사태를 사회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정의할 수 있는 정의할 수가 있다는 견해를 표현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자세하게 언급할 수는 없지만 1990년, 91년에 걸쳐 행한 기포드 렉처를 바탕으로 엮어낸 이인 버거, 이분은 좀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과학과 종교에서 지금 아주 세계적인 하나의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참 거의 아마 저와 비슷한 연령 같습니다. 바바의 Ethics in an Age of Technology에서 그 결론적인 8장을 Controlling Technology라는 제목하에 Governing Technology, Assessing Technology, 그리고 Redirecting Technology를 논하고 있는 곳에 그것은 아가씨의 생각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역시 같은 맥락에서 히크만, 존 듀이의 사상을 많이 연구하고 있는 학자입니다만 히크만은 1990년에 출판한 존 듀이 프라그마틱 테크놀로지라는 저서의 에필로그에서 듀이의 소위 프라그마틱 테크놀로지를 프라그마틱 테크놀로지라는 저서의 에필로그에서 그를 리스폰시블 테크놀로지로 새롭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크놀로지를 프라그마틱 테크놀로지는 리스폰시블 테크놀로지다. 또 던 이드는 1990년에 테크놀로지 앤드 라이프 월드라는 저서와 1993년에 필로소피 테크놀로지라는 저서를 내놓으면서 기술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연결시키면서 플루리비전, 요즘에 플루리티 어떤 여러 가지 말 나오지 않습니까? 다중 우주라든지 제가 그러한 플루리비전 라는 새로운 수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프레드리크 페레라는 분은 역시 필로소피 테크놀로지라는 책자를 발간하면서 다른 저서들과는 달리 기술과 종교의 관계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노블이라는 분은 리전 오브 테크놀로지라는 저서에서 서구에서 발달된 기술의 종교적 기원을 현재 일반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기술의 발달사 이면에 존재하고 있는 인간 구원을 향한 깊은 기독교적 신앙에서 그 뿌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밀어닥치고 있는 오늘의 기술 문명 사회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각성을 촉구합니다. 한때 세상을 또 들썩에 만들었던 이엘 슈마하가 1973년에 발표한 Small is Beautiful이라는 저서에서 주장한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기술, 테크놀로지 with human face를 상기시킵니다. 저는 이 논문의 제목을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는 글을 붙였습니다. 이제 엉뚱한 얘기를 제가 좀 합니다. 이거 좀 너무 논리적인 비약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이 그 원고를 좀 정리하다가 생각이 나서 그냥 용감하게 한번 이렇게
왔습니다. 개념과 감각의 화학, 이 화학 얘기를 좀 해야 되겠더니 어떤 화학 얘기를 좀 얘기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글인데요. 개념과 감각의 화학, 철학적 문제들은 오늘날 모든 점에서 다시 2000년 전과 동일한 질문 형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무엇이 어떻게 그것과는 정반대되는 것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예컨대 어떻게 이성적인 것이 이성적이지 않은 것에서, 감각이 있는 것이 죽은 것에서, 논리가 비논리에서, 무관심한 직관이 열망에 찬 의지에서, 이타적인 삶이 이기주의에서 진리가 오류에서 생길 수 있는 것일까? 이 형이상학적 철학은 지금까지 어떤 것이 다른 것에서 생겨 남을 부정하며 또한 더 높은 가치를 지닌 삶을 그 자체의 핵심과 본질에서 직접적으로 생겨난다는 기적 같은 기본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런 문제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이미 자연과학과 분리해서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는 모든 철학적 방법 중에서 가장 최근에 나타난 역사적 철학은 통속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인 해석에서 흔히 있는 과장된 대립을 제외하고 어떤 대립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이성의 오류도 이러한 대립에 기인한다고 있다는 것을 개별 경우들을 통해 밝혀내고 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은 모든 경우에 철학의 결론이 될 것이다. 역사적 철학의 해석에 따르면 엄밀히 말해서 이타주의적인 행위도 없고 완전히 무관심한 판도도 없다. 이 두 가지는 모두 근본 요소가 거의 증발해버린 것처럼 보이며 다만 세심하게 관찰함으로써만 겨우 그러한 요소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승화된 행위에 불과하다. 우리에게 필요하면 현재의 학문 수준에서 겨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의 도덕적, 종교적, 미학적, 표상적 감각의 화학이며, 여기서 화학이라는 말이 나와서 제가 이걸 하나의 도덕적, 종교적, 미학적 표상과 감각의 화학이며 또한 문화와 사회의 크고 작은 교류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호독 속에서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저 모든 감각의 화학이다. 만약 이 화학이라는 영역에서도 가장 훌륭한 색채가 천박하고 하찮은 재료에서 얻을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진다면 어떡할까?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려고 할까? 인류의 유래와 기원에 관한 질문을 의식해서 몰아내고 싶어한다. 그 반대의 경향을 자기 속에서 느끼게 되면 우리는 거의 탈인과나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게 프레드리크 니체의 말입니다. 니체가 너무나 인간적인 니체가 위에 그래서 언급한 개념과 감각의 화학에 대하여 바티모, 이태리 지금 저 대학의 교수인데요. 이 사람 글이 요즘에 너무 많이 나오고 또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해석학적인 캐러릭 신자 교수인데, 이 바티모는 최근에 출간한 그의 저서 니체와의 대화, 이 책을 읽다가 이걸 발표해서 이걸 여기다 이렇게 좀 써봤습니다. 니체는 다음과 같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개념과 감각의 화학은 상징적 형식과 그 배경 사이의 관계를 화학적으로 재확립하면서 너무나 인간적인 요소를 향하여 문화를 구성한 기치와 상징적 형식의 파괴를 이루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 화학은 자연과학으로부터 완전히 구분되는 어떤 것에 응용되어
다시 한번 그리고 역설적으로 비극의 탄속으로 몰아갔던 비극적 문명을 회복하려는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다고 이제 바티몬은 니체의 말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니체의 과학은 근대 실험과학처럼 그들의 제일 원칙의 구현이 아니라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는 그러한 방식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니체는 법칙적 규칙성을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화학의 모델을 본질적으로 그 자신의 분석적 초점을 본래적인 과학적인 분석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데 집중시켰던 것이다. 그래서 니체의 화학은 마음 세계의 다색성, 오늘 써놨습니다. 포리크로믹 스펙트럼, 다색적 스펙트럼의 고질화된 선명한 인식을 창조하게 된 것이다. 논리의 비약이라고 표현을 각오하면서도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해체와 창조의 철학자 니체가 그렸던 화학의 모델에서 지금 전 세계가 떨고 있는 전 지구의 생물학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아침 노을을 감각의 니체가 말하는 화학에서 한번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난섭한 그림이라서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끝이겠습니다.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반이 없을 것 같아서 혹시 무슨 질문?